과학기술 8번 웨어러블 신축 자외선 센서 수업 시작해볼게. 수능 특강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다 한번 읽어봤지? 같이 읽으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볼게. 첫 번째 문단은 어렵지가 않지. 첫 번째 문단은 요 웨어러블 센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장은 너희가 읽어봤을 때 결국 웨어러블 센서라는 것이 주변 환경 정보 아니면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끔 해주는 것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웨어러블 센서라는 것이 신체 활동으로 인한 센서의 인장, 늘어남의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어. 그 웨어러블이라는 것이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니까 요 입어서 어떤 우리 몸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니까 그 착용했을 때 센서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부피 변화 이런 게 있을 때도 성능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웨어러블 센서에 대한 정보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보면 최근에 웨어러블 센서 중 신축 자외선 센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대. 웨어러블 센서라는 것 중에서 하나야. 종류 중 하나인 신축 자외선 센서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 사람은 태양빛에 자주 노출이 되는데 태양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고 태양빛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중에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가 가장 큰 자외선이 피부 노화와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이 센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신축 자외선 센서라는 것으로 소재를 확 좁혀줬지. 웨어러블 센서 중에서 자외선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자외선이라는 것이 파장은 가장 짧아. 그리고 에너지는 가장 커라는 정보를 하나 줬다는 거를 좀 기억해 줘야 돼. 자외선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하면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외선이 이렇게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요즘에 신축 자외선 센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에 부착되거나 의복의 일부분으로서 자외선 변화를 감지하는 것.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어. 1문단은 괜찮지? 1문단은 너희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어려운 게 없어서 1문단은 신축 자외선 센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너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 난 요것만 이렇게 써줄게. 2문단부터 좀 정확히 볼게. 2문단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 신축 자외선 센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신축 자외선 센서는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얘들아, 고분자 기판은 신축성이 있는 거야. 거기 위에다가 반도체 물질을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로 만들어 입힌대.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돼. 신축 자외선 센서를 만드는 과정이 일단 고분자 기판이 필요해. 고분자 기판은 신축성이 있다라고 정보를 주었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반도체 물질을 입혀. 그런데 반도체 물질은 양파망 같은 그물 구조로 만들어 입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입히게 되면 그 반도체 물질 또한 신축성이 지녀진다라는 거지. 됐어? 얘들아, 여기 너희가 신축 자외선 센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정리를 해볼게. 신축 자외선 센서는 무엇에다가 고분자 기판에다가 무엇을 입힌다는 거야? 반도체 물질을 입힌다는 거야. 반도체 물질.
그런데 이 고분자 기판은 신축성이 있어. 신축성이 여기에 있던 거야. 반도체 물질은 그물 구조로 돼 있어. 그물 구조. 그래서 이렇게 입히게 되면 반도체 물질 또한 뭐를 갖게 된다? 신축성을 갖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입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뭐 고분자 기판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도체 물질 이런 거를 이렇게 입히는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 자체가 신축성을 갖게끔 만드는 거지. 됐어? 다시 갈게. 많이 쓰이는 반도체 물질 중 하나가 산화아연이다 하면서 이 반도체 물질의 대표적인 산화아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반도체 물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산화아연이야. 여기 반도체 물질이 산화아연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 이 반도체 물질은 요거는 좀 자주 나오거든. 좀 볼까? 플러스 전하인 전공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의 흐름이 전류인 N형 반도체로 나뉘는데 산화아연은 전형적인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중요한 거 나온 거 알겠지?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 정리를 좀 해볼까? 반도체 물질은 P형 반도체가 있고 P형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인 전공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하겠지. P형은 플러스 전하가 흘러가고 N형은 마이너스인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산화아연은 전형적인 N형 반도체래. 산화아연은 전형적인 N형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산화아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산화아연은 전자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중요해. 이제부터 산화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산화아연이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을 전류로 갖는 N형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를 토대로 이제 산문단에서 자세하게 상수를 하게 돼. 산문단 볼까?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물망 형태의 산화아연을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공정은 진공장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앞에 첫 번째 문장은 이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산화아연을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공정. 위에다 씌우는 거. 고분자 기판에서 산화아연을 막 씌우는 것은 진공장비 안에서 이루어진대. 이거 좀 중요하겠지. 진공장비 안에서.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것이 이제 공기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산화아연을 입혀주는 거야. 그 이후에 진공장비에서 산화아연을 꺼낸대. 이게 두 번째야. 진공장비에서 산화아연을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공기랑 만나게 되잖아.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산화아연의 표면에 흡착하게 돼. 달라붙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 1번, 2번 다시 정리할게. 첫 번째 중요하니까 진공장비 안이라는 게 중요해. 진공장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진공장비 안에서 고분자 기판에다가 산화아연을 입혀. 그래서 산화아연을 입힌 기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꺼내. 진공장비 안에서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공기랑 만나지. 꺼낸다는 것은 공기랑 만나는 거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산화아연에 흡착해. 산화아연에 달라붙는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흡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거든. 봐봐.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현상.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한데 얘들아 여기서 고체는 뭐야? 산화아연이지? 기체는 뭐야? 산소지? 두 개가 흡착하는 현상은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으로 나뉘는데 하면서 흡착을 두 종류로 분류해줬어. 그러면서 전자의 전달이 없는 물리흡착과 달리 화학흡착에서는 기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중요한 거 느껴지니? 흡착을 분류해주고 있는 거야. 요 산소가 산화아연에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이제 흡착이라고 정리를 해줬지. 흡착이라는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고체 표면에 기체가 달라붙는 것이야. 고체 표면에 기체가 달라붙는 것, 요걸 뭐라고 한다고? 요거를 흡착이라는 말로 얘기를 해주는데 흡착을 두 가지로 분류해줬어. 흡착을 무엇과 무엇으로?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으로 분류를 해준 다음에 물리흡착과 화학흡착의 차이점을 얘기해줬지. 차이점이 뭐였는지 기억나? 물리흡착은 뭐야? 전자 전달이 없어. 그냥 물리적으로 겉으로 그냥 달라붙기만 한다는 거야. 하지만 화학흡착은 전자 전달이 있는 거야. 전자의 전달이 있어. 중요하겠지. 전자의 전달이 있어. 그래서 요 산소가 산화아연에 달라붙는 요 흡착 있지. 요 흡착은 어떻다는 걸까? 화학흡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화학흡착.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위로 갈게. 반도체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전자기여체 분자들과 달리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 분자로 얘들아 문장이 길어. 여기까지 일단 볼게. 반도체 물질은 고체잖아. 거기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게 뭐냐면 전자기여체 분자래. 그것과는 달리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 분자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너희가 여기서 딱 뭐를 봐야 되냐면 두 가지가 대조되네 라는 게 보여야 해. 보이니? 무엇과 무엇이? 전자 기여체 분자와 전자 수용체 분자가 달리라는 말로 차이점으로 쓰여 있다는 게 보여야 돼.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를 주면서 달라붙는 전자 기여체 분자와 달리 산소는 전자 수용체래. 그럼 여기 말로만 가지고 내용을 추측해 볼까? 전자 주는 게 전자 기여체야? 그럼 얘는 뭐야? 전자 수용체는 전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자를 받는다는 거겠지. 전자를 받는다. 그치? 전자를 받는 게 전자 수용체 분자야. 조금 더 읽어볼까? 하나의 산소는 산화아연 고체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소 이온의 형태가 되어서 흡착한다. 산소 이온의 형태. 얘들아 여기 보면은 원래는 산소 분자였던 거거든. 산소 분자가 산화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으면 산소 이온이 되는 거야. 여긴 분자고 여긴 이온이야. 다른 거 보여? 그래서 여기 문장이 상당히 밀도 있게 쓰여져 있거든. 이 문장을 좀 잘 정리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 밑에다 정리를 해볼까? 지금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산소를 이렇게 끌어올게. 산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소는 전자 수용체 분자래. 전자 수용체 분자. 그러면서 전자 수용체 분자 말고 무엇을 얘기해줬지? 전자 기여체 분자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전자기여체 분자. 지금 산소, 기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기체. 전자기여체 분자는 어떤 아이라고 얘기했어? 전자기여체 분자는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준대. 그 고체에다가 고체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는 거야. 전자를 주니까 전자를 기여한다, 준다. 그래서 전자기여체 분자인데 산소는 전자기여체 분자가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고체, 여긴 반도체 물질이라고 정확히 써줄게. 반도체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 반도체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음. 알겠어? 지금 우리가 산소랑 산화아연이 흡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산소랑 산화아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는 반도체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아. 얘들아 여기 반도체 물질이 뭔데? 산화아연이야. 이건 알겠지? 반도체 물질은 산화아연이 되는 거야. 산화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는 아이가 산소인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얘가 원래 산소 분자였다가 산소 분자로 존재했다가 산소 분자 그러다가 산화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는 거야. 전자를 받아서 무엇이 된다고? 산소 이온이 되어서 산소 이온의 형태로 산화아연에 막 붙는데 그 얘기까지 했어. 됐어? 다시 갈게 그러면. 산소 분자의 흡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 계속 붙어. 산소 분자가 계속 붙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 포화 상태. 더 이상 붙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 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앞에 문장 포화되는 과정에서 산화아연 표면에 일정 깊이까지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겨서 얘들아 산화아연의 표면에 전자 결핍 영역이 생기는 이유는 뭐야? 산화아연으로부터 전자를 계속 산소가 받고 있었지. 그러니까 산화아연은 산소에게 계속 전자를 주니까 산화아연 자체는 전자가 없어지는 거지. 됐지? 그래서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겨. 그래서 원래 산화아연보다 전기 저항이 커진대. 저항이 커져가지고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대. 전기가 전도되는, 전해지는 어떤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물어볼게. 전류 있지? 전류가 세진다는 거야? 아니면 약해진다는 거야? 약해진다는 거겠지.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는 건 전류가 약해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다시 여기 봐봐. 산소 분자는 산화이온으로부터 전자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산화아연에 있는 전자가 자꾸 산소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산소 분자, 요 산소 이온이 여기다 다시 써볼게. 산화아연에 계속 흡착을 하게 되는데 흡착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산화아연의 전자가 없어지니까 전자를 얘한테 주니까 전자 결핍 영역이 점점 커진다는 거지. 전자 결핍 영역이 커진다. 괜찮지? 전자를 산소에게 주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은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기가 전도되는 것이 떨어져.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즉, 전류 세기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됐니? 얘들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산소가 아니라 전자기여체 분자로 전처리하여 만든 경우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요 한 문장을 딱 써줬어.
지문을 많이 읽어본 친구는 요 한 문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앞에서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한 문장 써준 거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 내고 싶다라는 거야. 전자 기어체 분자로 처리했을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 도대체 반대 현상이 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정리해 볼래? 우리 밑에다가 안 나왔지만 정리해 볼까? 산소가 아닌, 산소는 전자 수용체 분자잖아. 만약에 전자 기어체 분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서 물을 수 있으니까. 전자 기어체 분자를 사용해서 이런 모든 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 기어체 분자가 산화 아연에 흡착하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그럼 반대 현상이 일어난대. 전자 기어체 분자가 산화 아연에 붙으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기어체 분자니까 얘가 자기에게 있는 전자를 산화 아연에게 계속 주겠지. 산화 아연에게 전자를 계속 이렇게 주는 거야. 주면서 달라붙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걸까? 전자를 받으니까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반대잖아. 전기 저항이 내려가. 그러면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겠어? 전기 전도도는 올라가. 이 말은 뭐야? 전류가 세지겠지. 전자 기어체 분자랑 흡착하는 경우는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됐지? 마지막 문장. 두 경우 모두, 얘들아, 두 경우가 뭔지 알 수 있어야 돼. 두 경우가 뭐야? 전자 수용체 분자로 처리하는 경우나 전자 기어체 분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흡착할 때 전자 기어체나 전자 수용체 분자 어느 걸 쓰더라도 모두야. 모두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결핍 영역에 의해 전자의 흐름이 받는 영향이 커져서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대. 됐어? 이것도 주목할 만한 거 알겠어? 두 경우라고 했으니까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 무슨 경우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물질. 얘들아 여기서 반도체 물질이 뭐야? 산화 아연이지.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이야. 두께가 얇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핍 영역에 의해서 전자의 흐름에 받는 영향이 커진다는 거야. 두께가 얇으니까 전자의 흐름의 영향, 전자 흐름에 받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말은 전기 전도도의 영향이 커진다는 거야. 전기 전도도의 영향이 커진다는 것은 아까 전기 전도도는 달랐거든. 어떤 건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건 커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전기 전도도의 즉 전기 전도도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 변화 자체가 커진다. 해서 이 문장을 좀 잘 기억해 둘게. 두께가 얇을수록 영향이 커진다는 것. 변화가 커진다는 것.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 다음 문장 가볼게.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얘들아 이제 센서 만든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자외선이 이제 도달하는 거지. 센서가 만들어졌어. 자외선이 도달했어. 이거 자외선 센서였잖아.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산화 아연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이 다시 돌아온 거야, 얘들아. 산화 아연의 표면에 산소 이온이 달라붙어 있었잖아. 그것이 자외선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분자의 형태로 떨어져.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산화 아연한테 받았던 전자를 다시 산화 아연에 돌려주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받았던 전자를 막 산화아연에 돌려줘. 그럼 산화아연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 알겠어? 산화아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핍 영역의 두께가 얇아지겠지. 아까 결핍 영역, 전자 결핍 영역이었지. 전자 결핍 영역의 두께가 두꺼워졌잖아. 결핍된 게 많아졌는데 전자를 받으니까 결핍 영역 두께가 얇아지고 그럼 어떻게 돼? 저항은 줄어들어. 그래서 전류량은 늘어난다는 거야. 괜찮아? 아까랑 반대인 거야, 반대.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갈게. 내가 정리할 때 얘들아, 너희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약간 외우다시피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다시. 아까 전에 산소랑 산화아연. 산화아연이 붙어 있던 상태였어. 산화아연이 산소가 붙어 있어가지고 흡착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였냐면 산화아연이 전자가 결핍됐었지. 얘한테 전자를 줬으니까 결핍이 심해져가지고 전자 결핍 영역이 커져가지고 전기 저항이 커지고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내려가 있는 상태였잖아.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뭐를 받는다는 거야? 자외선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제 자외선. 이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산소 이온이 요 산소 이온이 자외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이온이 에너지를 받는 거야.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분자로 다시 떨어져 나가게 돼. 산소 분자로 산화아연으로부터 탈착하게 되는 거야. 여기로부터 떨어지는 거지. 산소 분자로 탈착하게 되면서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한테 다시 자기가 가져갔던 전자를 막 주는 거지. 전자를 다시 줘. 전자를 막 주니까 산화아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산화아연에는 전자 결핍됐던 영역이 두꺼웠던 영역이 얇아지면서 거꾸로 전기 저항은 내려가고 따라서 전기 전도도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전류량이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자외선이 이 센서에 이렇게 쪼이는 정도에 따라서 전류량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걸로 센서가 반응한다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좀 더 읽어볼까? 전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겠지. 계속 자외선이 쐬지니까.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최대값이 유지되는 S자형 곡선의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계속 상승해. 전류량이 상승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냥 최대값이 유지된다라는 거야. 이 이유는 산소 이온이 탈착, 떨어지는 속도와 공기 중의 산소 분자가 흡착, 붙게 되는 속도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최대값이 유지된대. 이처럼 자외선이 센서에 조사되면, 여기 조사 무슨 뜻이야? 쏘여지면, 그러니까 빛을 쏠 때 조사라고 하지. 자외선이 센서에 조사되면 출력값인 저항이나 전류를 읽어서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이다 하면서 자외선 센서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 준 거야. 자외선이 센서에 비추어지게 되면은 어떤 것? 출력값. 출력값은 저항이나 전류야. 그것을 읽어서 자외선이 얼마나 쏘여졌는지 감지하는 거야. 얘들아, 출력값인 저항이나 전류 이렇게 되는 거지. 저항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전류량이 낮아지냐 높아지냐에 따라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값은 반도체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반도체 물질, 산화아연이겠지. 그런 크기에 따라 달라.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계측기,
측정하는 그 기계마다 측정할 수 있는 한계도 차이가 있지만 계측기의 정밀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0 암페어까지의 측정이 가능하다. 정밀도가 아주 높은 계측기를 사용하면 이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대. 여기까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봐봐.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인다. 얘들아, 이야기가 달라졌다라는 걸 너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끊어줘야 돼.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얘가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산화아연이야. 산화아연. 산화아연은 어떤 반도체였니? N형 반도체여서 그게 기억이 나야 되거든. 산화아연은 N형 반도체, 전형적인 N형 반도체가 지금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거였어. 그러면서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나는 N형 말고 P형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게 이러는 거지. P형 반도체. 그럼 너희가 생각할 게 있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는지가 생각나야 돼. 생각이 안 난다면 앞으로 가면 되지. 보면 되거든. 보면은 N형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을 전류로 삼는 것이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하인 전공의 흐름을 전류로 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적어주고 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N형 반도체는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 전자의 흐름을 전류로 삼는 거였어. 그런데 P형 반도체는 뭐라고? 플러스 전하인 전공의 흐름을 전류로 삼는다는 거지. 흐름 자체가 전자랑 전공으로 다른 거야.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P형 반도체 이야기하는 거 볼까? 이 경우 P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흡착되어 있던 산소 이온이 얘들아 지금 어디까지 다 똑같냐면 P형 반도체에다가 산소를 흡착시키는 것까지는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도체만 바꿨다는 거야. 산화아연이 아닌 다른 P형 반도체로 바꿨다는 거야. 흡착돼 있던 산소 이온이 탈착하면서 떨어져 가면서 반도체 물질에 되돌려주는 전자가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되거든? 이해되니? P형 반도체랑 산소가 결합했겠지. 산소가 어떻게 했겠어? P형 반도체로부터 산소가 전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자외선을 받으면 요 산소를 다시 P형 반도체에 돌려주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탈착하면서 반도체 물질에 되돌려주는 전자가 있잖아. 그 전자가 전공과 결합한대. 이런 말 앞에서 N형 반도체 때는 나오지가 않았지. 중요하지. 되돌려주는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 반도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과 결합하니까 반도체 물질의 표면 근처에 전공이 소멸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여기서 지금 이 전자가 요 색으로 적어볼까? 좀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요 산소가 돌려주는 전자 있잖아. 산소가 돌려주는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게 된대. 전공. 이 P형 반도체는 전공이 흐르는 것이 전공의 흐름이 전류이기 때문이야. 결합을 막 해. 결합을 막 하니까 요 P형 반도체에 있던 전공이 소멸하는 거야. 그치? 플러스 전하, 전공이 소멸해. 소멸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공이 소멸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한대. 저항이 증가해. 전공이 소멸돼서 저항이 증가한대. 얘들아, 저항이 증가한다라는 건 무엇은 낮아진다는 거지? 우리 알고 있지? 전류값은 낮아진다라는 얘기겠지. 전류값은 낮아져. 그러면서 이 저항이 최대값에 도달한대. 최대값에 도달한 다음에 이 값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니? 반대인 거 보여? 뭐랑 반대야? 표시해볼까? 지금 산화아연인 N형 반도체를 썼을 때 탈착할 때
탈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저항이 떨어지면서 전류량이 올라갔거든. 그치? 그런데 그걸 산화아연, N형 반도체를 P형 반도체로 바꿔. 그럼 뭐가 반대가 되는 거야? 전공이 소멸하게 되니까 저항이 높아지면서 이제 전류값이 내려가는. 여기가 반대야. 이게 완전 반대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요 P형 반도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알아야 해.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됐어.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신축 자외선 센서의 원리에 대해 다 설명한 다음에 신축 자외선 센서의 주된 성능 지표, 이 자외선 센서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선택도, 온, 오프, 비, 반응 시간,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이렇게 있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할 거야. 첫 번째, 1번이야. 1번인 선택도는, 선택도 이게 1번이야. 1번. 여러 파장대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끝이거든. 얘들아, 요 햇볕이 비칠 때, 그치? 햇볕이 비치면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여러 파장대의 빛이 조사될 거 아니야? 그때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가 얼마게라는 게 선택도야. 됐어?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됐어. 두 번째, 온, 오프, 비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 여기를 좀 잘 살펴볼게. 온, 오프, 비. 온, 오프, 비. 얘들아, 온, 오프 요거야. 온, 오프, 비. 온, 오프, 비는 좀 길어. 빛이 조사되기 전의 출력값과 빛이 조사된 이후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여기까지가 하나야. 얘들아, 빛이 쏘아지기 전, 빛이 조사되기 전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빛이 조사된 이후, 빛이 조사된 이후에 얘들아 전류값의 변화가 있잖아. 전류값의 변화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일정 값을 유지하잖아. 그때 값이야. 그때의 값의 차이 빼주래. 그것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부호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그것을 빛이 조사되기 전의 출력값으로 나눈 값이래. 써봐야겠지. 써봐야겠지. 우리 그럼 여기다 써볼까? 써볼게. 이렇게 먼저 써볼게. 아까 안 쓴 것부터 신축 자외선 센서. 신축 자외선 센서의 성능 지표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도였어. 선택도는 별 언급이 없었어. 그냥 여러 가지 빛 중에서 여러 가지 빛이 조사됐을 때 빛이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를 선택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온 오프 비야. 온 오프 비. 제대로 써줄게. 온 오프 비.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길게 써놨어. 길게. 뭐를 뭐로 나누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래. 절대값. 빛이 조사되기 전. 빛 조사 전의 출력값이야. 그치? 빛 조사 전에 어떤 값에서 무엇을 빼래? 빛이 조사된 후, 얘들아, 빛이 조사된 후에는 출력값이 변할 거 아니야. 빛이 조사된 후에 전류가 일정해졌을 때, 전류가 이제 일정한 값이 됐을 때, 전류가 일정해진 때의 출력값, 스로 출력값을 빼서 그것의 절대값을 뭘로 나누래? 빛이 조사되기 전에 출력값으로 나누면 그것이 온, 오프, 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 후, 전. 알겠어? 쉽게 말하면 전에서 후를 빼.
그다음 부호는 무시해. 그걸 전으로 나눠봐. 이런 의미야. 이렇게 썼거든. 조금 더 읽어볼까? 따라서 온오프비는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래. 이게 중요하겠지. 센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온오프비고, 온오프비가 클수록 센서의 민감도 측면에서 센서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민감도가 큰 것이고 이건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돼.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야? 온오프 B라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오프 B는 센서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거래. 센서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래서 온오프 B가 크다라는 것은 센서의 민감도가 크다라는 거니까 민감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더 좋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외선이 쪼여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성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온오프 B. 됐니?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다는 건 이제 온오프 B를 계산하게끔 한다는 거야. 뒤에 문제가 나오거든. 한번 해볼게. 어렵진 않아. 3번이거든. 3번. 센서의 반응 시간. 이게 세 번째야. 센서의 반응 시간은 뭐냐면 신축 자외선 센서가 얼마나 빨리 정상 상태 출력값인 최대값 혹은 최소값에 도달하는가의 지표래. 짧을수록 좋대. 얘들아, 반응 시간이 봐봐. 신축 자외선 센서가 정상 상태 출력값이라고 돼 있거든. 정상 상태 출력값은 최대값일 수도 있고 최소값일 수도 있어. 왜 그런 줄 알겠어? 왜냐면 여기서 요걸로 볼까? 요 산화 아연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N형 반도체를 썼을 때는 전류의 최대값이야. 최대값. 하지만 P형 반도체를 썼을 때는 전류의 최소값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떨 땐 최대값일 수도 있고 어떨 땐 최소값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정상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어쨌든 전류량이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 최대값이 유지된다 그랬지. 이게 정상 상태인 거야. 유지되는 최대값 혹은 유지되는 최소값인 거야.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니까 짧을수록 좋다는 거야. 빨리 도달하면 좋지. 이런 센서의 반응 시간은 자외선 조사 후에 최대 혹은 최소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하는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아? 최대나 최소 출력값이 있는데 100% 값이 아니라 그 최대 최소 출력값의 90% 정도까지 되면 거기까지의 시간을 센서의 반응 시간으로 본다는 거거든. 이유가 있대. 이렇게 정상 상태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의 반응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출력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의 점근선의 형태로 수렴하면서 센서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성능에 따라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계측기 있잖아. 측정하는 기계, 그 계측기의 성능에 따라서, 계측기 종류, 성능에 따라서 전류나 저항을 측정하는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계측기의 성능이 좋으면 혹은 계측기의 성능이 나쁘면 이런 차이에 따라서 시간이 아예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의 값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90% 정도 도달했으면 그 시간을 측정해도 차라리 오차가 없는 충분한 값이라고 본다는 거야.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계측기 성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3번 성능 지표가 이제 3번인 건데 얘는 센서의 반응 시간이지. 센서의 반응 시간은 뭐라고 얘기했어? 짧을수록 좋다라고 했지? 중요하겠지? 짧을수록 얘는 성능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90%, 최대값의 90%, 최소값의 90%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센서의 반응 시간을 잡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계측기 성능에 따라서
측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 마지막이야.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 활동에 의한 그물 구조의 신축 정도에 대응하여 두 전극 사이의 저항이 변화하게 된다. 얘들아, 신축 자외선 센서가 신축 정도에 대응해서 저항이 변한대. 신축 정도에 따라서 저항이 이제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변하는 저항이 작아야 온오프 비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온오프 비 방금 요구한 거지. 센서의 민감도. 무슨 말이냐면 신축 정도에 따라서 저항이 되게 심하게 변화하면은 온오프 비가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자외선 센서의 저항 변화 정도인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 그것은 작아야 한대. 이거는 작아야 한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되거든. 4번을 적고 이야기를 해줄게. 네 번째 성능 지표는 신축 저항 민감도야. 신축 저항 민감도. 얘는 뭐냐면 신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신축 자외선 센서를 이제 부착했을 때 이렇게 신체 활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 신축에 따라서 저항의 변화도 있다라는 거거든. 저항이 변화가 돼. 그런데 이 저항 변화가 많으면 안 돼. 많으면 왜 안 되냐면 온오프 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 이해됐어? 저항 변화가 많으면 이 온오프 비, 센서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온오프 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 저항 민감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는 거야. 신축 저항 민감도. 민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저항에 민감하지 않아야. 그래야 온오프 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서, 이 말은 뭐냐면 온오프 비가 확보된다는 것은 센서의 민감도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2번하고 4번을 잘 볼게. 온오프 비는 높을수록 좋은 거야. 그치? 센서 자체의 민감도니까. 센서 자체의 민감도는 높아야 되는데 신축에 저항하는 민감도는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센서 자체의 민감도는 높을수록 좋지만 우리의 그 신축 변화에 따라 생기는 저항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야 돼. 그래야 온오프 비가 확보된다. 해서 2번하고 4번을 헷갈리지 않게 두 개의 개념을 잘